우리 김종대 의원님 함께 하신 것.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오시자마자 왜 기침하셨어요? 아 글쎄 뭐 이상하네. 네, 사실은 에어컨 틀어놓고 자고 막 이래가지고 이 여름 감기도 꽤 있고 그래요. 아이고 뭐 다들 조심하십시오. 네, 나는 선풍기 세게 틀어놓고 자니까 더 힘드네. 예, 더 힘들게 만드는 그 구치소에서 열불 터지게 해서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예. 어제는 급기야 일반인들이 뭐 이름도 어려운데 CIPT 구치소 내에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어떤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일종의 이제 기동 타격대 같은 그런 분들까지 출동했다고 하는데 의자에 매달려서 땡깡 부린 윤석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예. 일단 뭐 방송을 한 그저께부터 제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들어가면 약간의 어떤 자해적 저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뭔가 상상이 되는 걸 차마 입 밖에 내기가 어렵다. 네, 네. 그래서 좀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더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자포자기하면서 극한 저항을 하는 어떤 심리적 저항선이냐 그게 아니면 특검이 감히 나를 하면서 물리쳤다는 또 하나의 정신승리냐 이 둘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이 되느냐 이걸 이제 판단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자포자기 내지는 어떤 그 완전히 자해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정신 승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오히려 특검을 2차례나 물리쳤다는 나의 힘을 봐라. 실제로 그들이 그 극렬 지지자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러니까. 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점입니다. 그 점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저 의원님 말씀이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그거 해석에 따라서 특검이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기소를 할 거냐 등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 체포에 관한 것에는 분명히 어떤 그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리력 행사를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규칙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진술 거부라든가 뭐나 이런 피해자 권리도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데. 글쎄 2번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의자에 매달려서 땡깡 부리고 뭐 해서 안 됐다. 그러면 제 생각에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공권력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측면도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이런 현상이 온다.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 이미 과연 자범들도 그러면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개기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수도 없는 댓글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범도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그 대신 그렇죠. 양형에서 불이익 받을 각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경우에는 그 이미 중형이라는 초월적 영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자범하고 다르죠. 이거는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그리고 아마도 징역형을 받아도 뭐 20년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범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윤석열식의 계산서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특검을 2번 물리쳤다는 또 다른 어떤 영웅심의 과시이자 이걸 통해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주게 할 수 있는 실제로 이 전당대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기를 포함하여 실제 이런 어떤 정치의 일환으로 봐야지 이게 어떤 멘탈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져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 난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그런데 주류 해석은 그렇게들 많이 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멘탈 정신 승리로 이렇게 그 영역으로 가 있다고 보면. 그것을 전 국민적으로 깨는 방법은 그 바디캠 그때 지난번
지난주에 이제 들어갔을 때 바디캠을 장착하고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바디캠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내부 정보를 아셨어요 혹시? 아니 그 전날부터 특검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디캠까지도 했겠구나. 다 기록을 체증하겠구나. 예. 그렇게 당연히 추론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최초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디캠을.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때 거가 있을 것이고 또 어제 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공개를 한다면 과연 이게 영웅적 서사로 본인이 이겨서 물리친 건지 정말 전 세계적인 속된 표현으로 개망신인지가 분명히 판가름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트럼프도 뭐 무슨 뭐 파일 까겠다고 했다 안 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까냐 마냐 문제가 이런 게 한 번만 더 있으면은 아마 현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랬을 때 특검이 자기 손으로 못 가고 무슨 압력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정보 공개 청구라든가 뭐 집단 소송이 있어서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는 국회 상임위 같은 데서 뭐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긴 국민의힘이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야 그게 공개가 되지 그냥은 공개되기가 힘들 것 같고 아니면 재판부에 제출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걸 공개 재판으로 할 거냐 비공개 재판으로 할 거냐 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의 또 다른 숨겨진 계산 중에 하나는 이건 김건희 계산이기도 한데 지금 이미 검찰의 카르텔은 붕괴됐습니다. 특검이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검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사법 카르텔을 동원하는 거는 본인 계산에도 없어요. 그러나 판사는 남아 있는 거죠. 사법 쪽은. 그러니까 법원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시점을 택해서. 그러면서 계속 판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카르텔. 뭐 직위원 판사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있습니다. 아니 엊그제 저기에 아직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밝힌 걸 보면 평창동의 김륜희라는 이제 뭐 무속 관련된 분을 통해서 어떤 사법부를 움직였다는 게 이제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옥에서 아마 윤석열은 건의가 해줄 거야. 그건 건의가 어느 정도 하고 있겠지. 이런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검에서 밝힌 것 중에 내란 특검에서 만약에 법정에도 안 나오면 그건 이제 구인은 판사가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체포는 검찰 특검에서 집행하지만 그건 응할 가능성이 있죠. 그건 안 하면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불리익이 바로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과 법원을 분리해서 보는 그러니까 사법의 정의가 분화돼 나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통합돼 있었다고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사법 질서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이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여전히. 있고, 그 계산에 맞게 하다가 나중에 법원도 이것도 가짜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똑같아지는 거죠. 몇 번 이제 그런 신호가 왔다. 이렇게 되면 야, 쟤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원까지 그렇게 해서 자포자기 되면 이제 이판사판으로 진짜 막장으로 가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뭔가 저항 내지는 어떤 투쟁가로서의 마인캄프 히틀러 저작을 읽었다던데 그게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책이거든. 1차 대전 때 히틀러 하사 아닙니까? 하사로 참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뉘렌베르크 민헨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민족주의 운동을 하던 히틀러가 나중에 다시 재등장을 하는데 이 과정이 그 윤석열 같은 어떤 심리를 매료시켰던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이 사고의 경로라는 게 있어요. 물이 흐르는 길이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마인캄프를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게 감옥에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서사에 집착한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은
히틀러보다는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책을 좀 읽지. 그렇죠. 같은 감옥에서 사색도 예. 또 신영복 선생의 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도 있고. 네, DJ 또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쪽으로 자꾸 쏠리나? 갑자기 그 생각도 나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육사 뭐 30 몇 기, 7기, 뭐 8기 이쯤에는 그게 뭐 필독서로 지정된 뭐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고요. 예, 네. 그런데 사실은 마인캄프는 교양서예요 이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하고 더불어서 유럽에서는 이미 저 교양서고 필독서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읽는 건데 그거는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건데 이분은 약간 이렇게 흡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사실 교보문고에 가도 다 있어요. 네. 나의 투쟁이라고 번역돼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책의 제 14장에 결국은 우리의 모든 어떤 그 불행의 원흉은 바로 이 국제 체제에 있고 이걸 돌파해서 독일인의 생활권 레벤스트라움이라고 이게 생활권이라고 번역돼 있고 영양권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독일인의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동쪽으로 진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체코, 폴란드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원정의 기본적인 어떤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쏙쏙 귀에 박히죠. 우리가 북한, 중국을 바로 그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래서 저기 재작년에 통일 독트린이 나온 거 아닙니까? 8.15 통일 독트린. 그때부터 대북 정책이 상당히 거칠어졌죠. 그 아주 그 근본 사고의 기저에 이제 마인캄프가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 그렇죠. 뭐 꼭 마인캄프라기보다는 그런 유해 사고. 요게 현대적으로 재현된 게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저기 신문명관, 그리스 정교의 그 뿌리를 둔 어떤 그런 어떤 독자적 문명관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졌던 거고 또 최근에 중국이 남중국해나 이런데 팽창 정책을 쓰는 이면에는 시진핑 시대에 와서 어떤 그 중화민족 제일주의 그러니까 어떤 중화 문명은 독자적 문명이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있고 나서 이렇게 대외적인 팽창을 한 거니까. 이런 사고들이 귀환하고 있는 이런 것에 윤석열 같은 아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주류보다 원래 본류보다 아류가 더 무섭고 위험할 때가 많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이게 종교 친화성이 또 강하는데 내가 오늘 오다 보니까 종교 통합주의라는 게 벌써 플랜카드에 걸리더라고요. 어떤 맥락에서요? 종교 통합이란 건 뭐냐면 저기 기독교, 일본 무속, 그다음에 무슨 천부경 같은 거 왜 천도교 계열의 경전, 다 하나다. 그 건진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건진이 그러니까 왜 보면 신천지 보고 건진이 영매라고 하고, 그리고 저 수륙대제라고 2018년에 저 속껍질 벗기는 거기에서도 보면 세계 평화 종교 무슨 뭐 협의회 뭐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해서 여러 그 종교 단체에 참여하게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윤석열 구속 이후에 종교 통합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뭐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게 왜 국민회 가면 득실득실하냐,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넘나드냐, 뭐 무속과 불교를 합치고 그게 건진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한학자 통일교 가서 넙죽절하고 또 신천지도 만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데 그걸 엮어주는 담론을 종교 통합주의라 그래요. 종교 통합주의에 반대하는 그동안의 그 종교 협의회나 총회들을 비판하는 클랜 카드가 걸리더라고 지금 벌써 길거리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그것도 어떤 특정 세력이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의 이제 극우로모의 우산 아래 모여드는 재종교 내지는 재신앙, 무속 이런 오만 잡탕을 묶어서 하나의 뭔가 거룩한 명칭을 붙인 게
그 종교 통합주의라는 거거든요. 아주 그래서 신종 괴물이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우군화 지지 세력화 돼가고 있고 그래서 내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쭉 고찰을 해보면은 그 윤석열의 행태는 바로 그 꼭지점에 있습니다. 이런 종교 어떤 국민의힘 같은 우경화 또 극우화 이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제 분노 세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체를 하나의 이념과 논리로 통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전혀 이질적이고 의제가 다르지만 그런데 극우화되는 걸 어떻게 하면 공통의 플랫폼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통합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드디어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또 한 걸음 나간 거죠. 네. 또 한 걸음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걸 더 조금 깊숙이 해석을 해보면 이게 바로 근대적 자아가 이제 해체되는 거다.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계몽주의 이래로 예. 여러 어떤 그 이성주의 시대를 한 300년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성과 상식, 예. 그다음에 그거 외에 이 위에서 건설되는 어떤 국가의 공의, 일반 의지 위에서 공화국이란 개념들이 지금까지 형성되는 난 이걸 근대적 자아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해체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지금까지 인간이 존엄하다고 얘기했던 근거에는 인간은 타고난 존엄성이 있다. 네. 그래서 칸트는 그게 이성이다, 오성이다, 감성이라 그랬고 헤겔은 위대한 정신, 절대 정신이라 그랬고 근데 뭔가로 이렇게 해서 사람은 그 자체로 위대한 존재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가족과 국가와 시민 사회를 이뤘다. 이게 근대 정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해체되는 거죠. 이게 해체되고 다 토막내고 조각내 버려요. 그래서 근대적 자아가 최근에 인공지능이 나오고 엄청나게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 틈을 새로운 담론이 파고든다 이거지. 그게 바로 이런 종교적 흐름들. 그다음에 윤석열의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해졌느냐? 바로 이제 우리의 근대적 자아가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그때 다른 카리스마 어떤 것들을 들이민다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그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항상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포스트 전체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근대적 자아가 문제가 있다는 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뭐 그때 비판 이론도 나왔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런 새로운 조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근대의 토대를 허물어뜨린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나오는 사상은 그거를 갖다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1세기형 전체주의라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런 어떤 그 흐름에서 이름은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들한테 공간이 분명히 열렸고 손짓을 하고 있다. 그걸 파고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성, 상식, 법률 이 체계를 때려 부순다. 완전히 전복시켜 버린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그동안 제가 겪은 윤석열이나 뭐 김건희를 보면 그들이 뭐 농담으로 이제 책을 한 번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안 읽은 놈보다 한 번만 읽은 놈이 더 위험하다 이런 농담도 했는데 그들의 어떤 얄팍한 지식 체계, 철학 체계, 가치 철학 체계로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 주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정점에서 뭐 이거는 아닐 것 같고 누군가가 과거에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자기들이 숭상하는 새로운 질서 이런 정점 체계에 있던 사람들 그 누군가가 어떤 꼭두각시 그 조정하듯이 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들이 그거를 다 계산해서 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라고 보여졌거든요. 저는 가장 큰 역할은 종교가 한다고 봅니다. 가장 큰 역할은 종교가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종교 세력들이 교리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극우 사상으로 결집을 하는데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분노 세대가 탄생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양으로 삼는 건데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미국의 월스트리트 배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입자가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이트를 빼놓고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를 상상할 수가 없죠. 네. 네. 만들어 버리니까 이 4천만 명이 다 동원돼서 네. 월스트리트의 헤지 펀드까지 꺾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했는데 이 초창기에 이 설립자들은 대부분 오바마 지지자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월가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분노한 세대가 모여들었죠. 네. 그래서 오바마 지지자들이었는데 저 월가 도둑놈들. 그래서 99%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증권 주식 투자하는 어떤 젊은 세대 모임이 되면서 무섭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헤지 펀드를 굴복시키죠. 네. 네. 완전히 꺾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동전주 하나를 몇천 프로 주식을 가격을 올려서 네. 그 공매도하는 월스트리트의 이 탐욕스러운 세력을 네. 네. 무릎을 꿇려 버리는 예. 이때 커진 효능감으로 이제 그 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띄웠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선거 운동을 했죠.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은 웬만한 정당보다도 힘이 세요. 네. 네. 그런데 한국 지금 주식 열풍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초창기 모습하고 비슷해져 가는데 예. 여기서 뭐 주식 뭐 보유세 양도세를 얼마로 하니 뭐 코스피가 얼마로 가니 이것 때문에 정부 여당이 휘청거릴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벌써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그런 데서 정치권이 주는 신호를 고성능 레이더로 다 수집을 해놓고 네. 네.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분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네, 일반적 현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할 수도 있는 거죠, 주식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다가 누가 먼저 추파를 던지고 선동하느냐 네. 이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 분노 세대들은 뭔가 이 사회가 잘못돼 있다고 예.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중국의 음모 때문이다. 네. 뭐 이런 어떤 또 종북 좌파 때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먹잇감을 던져주는. 그럴 때 반응하는 분노 세대가 극우의 광장을 구성해 왔던 것인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이 확실히 가스라이팅을 된 거죠. 윤석열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종교 세력들. 그렇죠. 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각으로 눈여겨 봐야 이들이 소리 없이 어떤 침투하듯 스며들듯이 사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휴가 중이신데 네. 한미 정상회담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25일이죠? 네. 네.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역시 뭐 관세 후속 협상이라든가 네. 디테일이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 네. 트럼프가 분명히 돌발 발언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 문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 네. 주한미군 문제인데 결국은 방위비 협상, 기타 뭐 재배치 등등. 그렇습니다. 동맹 현대화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제 주한미군 재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네. 그다음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네, 네.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처 논리도 고민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또 대선 때도 사실은 곧 다가올 거라는 내가 이게 이재명 후보 방송에 나왔을 때 직접 한 질문이에요. 네. 그거 대통령 대신 곧 다가온다. 네, 네. 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걸 이런 것들 잊지 않으셨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무언가 단순한 정책적인 대응을 넘어서 도대체 미국이 우리한테 뭔가 이런 고민까지 할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과서에서 배우고 하던 그 미국이 아니거든.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심이 깊으실 거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조언을 하고 싶은 게 그 네, 네. 주한미군 재편요. 그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 여기만 재편하는 게 아니라 주일미군도 있고 예.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차원의 전체적인 글로벌 리뷰를 해야
이게 변화가 오는 거지. 네. 어느 한 국가의 정책만 변화하면 전체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하는 채널이 다르거든요.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이 뛰어드는 의제고 그래서 이게 담론으로선 빨리 와도 실행은 시간이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관세도 뭐 반도체 100% 올리겠다 그러는데 아니 올리고 싶으면 올리라 그래요.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장비도 관세 폭탄 때린다는 건데. 네, 칩까지 다 때린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반도체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네. 제조 비용도 늘어나고. 네. 그러면 지금 AI 센터 마구마구 늘리고 데이터 센터 만든다는데 그 많은 반도체 칩의 수요를 비용을 잔뜩 높이는 걸 자기들이 한다? 네. 아니 할 테면 해보라 그래. 이게 거기에다가 한국하고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의 75%를 공급하는 말하자면 독과점 체제입니다. 네네. 그러면 누가 갑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의연하게 하면 저렇게 말로 질러대는데 우리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건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번에 이제 이미 협상하면서 미국에 이제 공장 짓고 투자하고 하는 미국 내 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우리가 이미 돼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횡포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오금이 저려서 야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렇게 하면 벌써 지는 거죠. 져놓고 그렇죠. 싸우는 거죠. 그러나 싸움이라는 건 손자병법의 선승구전이라고 이겨놓고 싸운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담대하게 여유를 갖고 하셔라.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국제질서 재편도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을지 포커스, 을지 프리덤 훈련에서 그 일종의 이제 시작 단계에서 그 입장 발표를 할 때 어떤 이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대중국 뭐 이런 것까지를 이제 한일 미국, 한국 그다음에 미일 이쪽에 있는 이제 군사력이 중국에 대한 방어라든지 어떤 질서 재편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흐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사일이 없습니다. 네. 그 우리야 지금 뭐 현무 미사일 뭐 1, 2, 3, 4, 5까지 나왔고 거기에다 크루즈 미사일이 1000km가 나가는데 지금 일본은 변변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한다는 건데 이것도 한 7, 8년 걸려요. 네. 그러면은 일본에 뭐 무기는 화려해. 조기 경보기가 있고 이지스함이 있고 뭐 우주에 위성이 떠다니고 뭐 그러는데 근데 뭘로 때리려 하면은 펀치력은 없다고. 네. 그래서 사실은 개털이요. 그런 전력 가지고 저기 뭐냐 대만 해협에 일본이 뭐 방어를 한다 어쩐다 똥폼은 다 잡는데 네. 그런데 일본에 상륙부대가 있습니까? 해병대가 뭐 있기는 있다 그러는데 엄밀하게 본 거 해병대가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뭐 저기 대부분 정적인 방위력이지 동적인 방위력이 뭐가 있냐 이게요. 그리고 병력도 20만 명밖에 안 되고 뭐 예비군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네. 실전 경험은 근자저기는 없는 거죠. 아예. 예.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런데 말은 제일 세게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지금 한 거풀만 까놓고 보면 개털이에요. 네. 국방비만 열나 많이 쓰지. 공격 무기가 없어요. 뭐 일본에 뭐 아파치 헬기가 있습니까? 뭐 그야 뭐 수륙 양용 뭐 장갑차 이제 들여온다 그래가지고 그건 저 오키나와 옆에 센카쿠 그 중국명 다오디다오 거기 그냥 섬 몇 개 방어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그 영해 침공하면은 물대포 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무력 대응의 최대치였어요. 예. 그리고 북한 대만 해협에 대한 해협에 지나가던 북한 아주 낡아 빠지는 그냥 배 몇 척 납포한 거 뭐 이런 거 말고 자기들이 뭘 그렇게 그 이지스함 그거 레이더만 좋지 요격 미사일은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만 해협에 뭐 일본 자위대가 어디까지 개입한다는 거냐 그래. 네. 그리고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만 해협에 어떤 중국군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 되려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걸려요. 네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게 없다. 그다음에 주한미군도 여기서 뭐 대중국용으로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미는 있죠. 네. 근데 이 부분 역시도 미국 당국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한국의 반미 감정이 촉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그 저기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 같은 경우도 CSIS에서 주한미군의 변혁을 얘기하면서 꼭 한 줄을 밑에 붙여요. 근데 한국 국민의 양해와 동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얻어맞을까 봐 네네. 몸살이면서 쓴다고. 그만큼 우리가 커진 나라라는 거. 예. 그래서 한껏 높아지는 어떤 국민적 자존감을 가지고 할 말은 하면서 이런 미국의 전략적 고민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나. 네. 이해는 하나 동의를 못 해주는 거는 그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중국의 팽창주의를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또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 미국도 당장 이 시스템을 네. 변혁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인도 태평양은 냉전 시대 설계한 기지 체계라서 네. 그때는 전방에 대규모 기지를 짓고 엄청난 상주 병력을 주둔시키고 이게 힘이었다고. 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전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드론과 인공지능으로 하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기존의 기지 체계가 미국한테는 자산이 아니라 짐이 돼 버렸어요. 아, 관리 비용 많이 들고. 관리 비용 많이 들고 그 괌 같은데 예. 거기 사드 체계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미사일이 날라오면 다 죽어. 그 표적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네. 수만 명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걸 하루 아침에. 지금부터 잘라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재래식 전력을 전방에서 빼겠다. 그럴 네. 대신 뭘 넣냐?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드론 넣겠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도 인력은 확 줄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형 창고가 짓네. 네.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드론이 수천 대가 있고 한쪽에는 저기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전투 모델과 그 대규모 정보 수신 센터가 생기고 네. 미래형 기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재배치 이런 거에 전통적 개념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한미군을 빼서 어디로 보낼 겁니까? 이 저기 한국보다 더 주둔 여건이 좋은 데가 있냐고 아시아에. 네. 보낼 데가 없어요. 이거 빼봤자. 그러니까 뭐 본토로 철수시킨다 그러는데 본토에서 운영비가 더 들어. 네. 우리가 1인당 5,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거든. 네. 그게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거기에다가 건물 공짜, 토지 공짜, 시설 공짜, 고속도로 톨비 공짜, 수도료, 전기세 뭐 해다가 그다음에 죄진 놈들 있잖아요. 주한미군들. 네. 본국으로 송환하기 전에 서울구치소 넣는데 미국인 기준으로는 깜방이 좁다네. 그래서 걔들 용도로 사이즈가, 네. 사이즈 큰 걸 따로 해놓고 그다음에 식단이 안 맞는다는 거요. 그럼 뭐 햄버거 뭐 이런 걸로 따로. 그래가지고 양식단을 양식으로. 따로 제공해줘요. 이것도 다 우리 정부 부담이에요. 그 처음 알은 사실이네요. 그다음에 공무상 주한미군 장갑차가 어디 가다가 민간인 어디 저 슈퍼마켓에 차 하나 들이받아 부셔버렸다. 그거 누가 물어주느냐? 한국 정부가 물어줘요. 미순이 후순이 그 저거. 그건 사람이 이제 죽었죠. 그건 사람이 이제. 그런데 그거 외에도 기물 파손이나 뭐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 그거 다 우리 정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처럼 저기 주둔하기 좋은데 있으면 가라고 보내드릴 테니까 가라고. 없거든. 협상에서 없어. 주도권을 갖고 없어. 우리가 자신 있게 임해도 좋겠다라는 내용의 아주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이런 말씀해 거를 주시죠. 냉정하게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딱 분석해 보면은 실제 우리가 갑인데 네. 심리적으로는 의리돼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이게. 그리고도 죄진 것처럼 적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아니 이
그 정도 많이 처먹었으면은 그래. 저기 내가 보니까 도대체 처먹어도 한두 푼을 처먹어야 되는 거에다가 맨날 성조기 들고 거기에다가 그 급식거려서 더 그런가 봐요. 써먹지도 못할 돈을 1조 원을 은행에 예치시켜놨고 거기에다가 저기 덤으로 또 미국 무기를 1년에 9조 6천억 원어치를 사줍니다. 네. 그러면은 10만 불 그 어치 무기마다 미국 노동자 일자리 한 개예요. 네. 그러면 9조 6천억 원이면 우리가 미국 내 노동자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방위산업체 저기 총 노동자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 노동자들 저기 정리해고하고 구조 조정하면서 미국 노동자들 10만 개 일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이 정도면 많이 처먹은 거 아니야? 거기에다 아시아 1위 미국 무기 수입국이 대한민국이에요. 네. 일본이라 그랬는데 아니야. 우리한테 상대가 안 돼. 네. 1년에 10조요. 이 돈이 무기 비용으로 가고요. 무기 말고 더 큰 돈이 운영 유지비요. 무기를 하나 사면은 그렇죠. 30년간 운영 유지비가 예, 무기 가격의 3 내지 5배입니다. 부품에 사람에 뭐 지금은 AS 요 저기 무기에다가 특수 스티커가 있어요. 이게 딱 벗기면은 기포가 발생해서 뜯어봤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반창고 하나 못 뜯어보고 안에 기기를 건드리면 전자적으로 센서가 돼서 예. 미국 본토에서 알아. 우리 마음대로 하여튼 그걸 못 건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정찰기 하나가 이게 저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하니까 6개월 기다려서 미국 본토 가서 정비를 받느라고 몇십만 달러를 썼는데 배터리 갈아주더래. 이 서름을 다 겪는다니까. 예. 미국 무기면 기술 통제하는 거. 자신 있게 저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입장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상과 미국의 정상은 이제 25일 날 만나는데 북한에서는 우리랑 마주 앉을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미국과 이제 협상 이런 것들은 문을 열어놓고 있고 미국도 또 싱가포르에서 그때 회담했던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어떤 마음의 문을 여는 듯한 이런 제스처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김여정 담화에 미국이 관심이 있다고 나왔는데 네. 김여정이 8월 며칠이더라. 그날 담화는 자기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미국이 관심이 있다 그런 거예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에 관심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 김여정 담화의 핵심 내용이 예. 핵 보유국 인정,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뭐 등등등인데 그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정상 간에는 개인적인 친교나 이런 게 유지되고 있다. 네, 그 얘기를 했죠. 예. 매우 친밀하다. 그러나 개인끼리 친한 건 친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핵보유국 뭐 연합훈련 이 말에 미국이 관심을 갖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정상 셔틀 외교는 복원이 가능하다. 예. 근데 두 번째는 비핵화 주장을 철회하고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핵 군축 협상을 하면 네. 이거는 북한이 받는다.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 기존의 NPT 그 시스템 내에서의 그 어떤 각종 규제, 제재 이런 것들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뭔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NPT는 탈퇴했기 때문에 네, 네. 저기 북한한테 그에 따른 어떤 그 제재 해제나 이런 것들은 결정할 수가 없고 뭔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주장을 철회하고 이런다면은 이제는 저기 NPT에서 부과한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부과한 제재 일부는 해제될 가능성도 네. 있죠. 이게 북한의 노림수죠. 그거 해제해라. 요거 해제해라.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거 해제는 천천히 하고 그 대신 저기 뭐랄까 뭐 예컨대 한미연합훈련 이거 줄이거나 폐지해 줄 테니까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하고 좀 관계 좀 짙게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낼 수가 있겠죠. 네. 최근 그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를 치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에서 거꾸로
확성기를 그 사이에 늘리거나 하는 조치가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아직 그걸 검증을 못 해봤는데. 예, 아직 검증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 이 저기 확성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저기 우리가 방송을 준비하자마자 네. 이 바로 또 상응 조치로 자기네도 증거를 했기 때문에 철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이 철거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조금 나는 약간 속도를 높인 걸로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식의 속도를 북한이 맞춰준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예. 바로바로 그 설치 비용이 얼마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쉽게 한다? 네. 그리고 저쪽은 그럴 만한 기술력도 안 됩니다. 어허. 그래서 요건 조금 두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또 베트남 정상이 이제 최초로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급해서 그러니까 오는 거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외국 정상이 오는데 그 첫 정상이 베트남의 이제 서기장이죠. 그렇죠. 예, 서기장이 오는데 한국 베트남 협상 뭐 주요한 뭐 기대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이 미국의 관세를 세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죠. 좀 급해졌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일본, 대만은 이 두들겨 맞는 거에 나름 적응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그 큰 틀은 안 바꾸고 있는데. 이거 뭐 베트남, 뭐 태국, 인도 이런 나라들은 이거 완전히 동네 북이더라고. 네. 보니까 실제로 뭐 협상한 거랑 나중에 발표할 때 내용이 막 바뀌고 갑자기. 네. 그렇게 보면은 저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급해서 찾아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한국하고 앞으로 원자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어떤 저기 상품 교역에 있어서도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이런 의사를 표명할 것 같고 사실 베트남이 생산 기지가 된 게 오랜 게 한국이나 중국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저기 부품 니네 수입한 거다 우회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니들한테 관세를 때릴게. 네. 그러면은 부품을 생산한 나라에 관세를 때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네. 이게 트럼프 생각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희생양이 그렇죠.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혹시 와서 뭐 FTA 체결하자고 할지도 몰라. 네. 아세안에서 요즘은 아세안이 다 따로 움직여요. 예. 난 그것도 신기해. 옛날에는 공동으로 대처를 했거든. 예. 근데 요즘 아세안이 존재 의미가 없어요. 다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처음 표방했던 신남방 정책 그걸 뒤에 이제 윤석열은 인도 태평양 정책이라고 명칭을 바꿨지만 인태 뭐 한국판 인태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바꾸긴 했는데 그런 어떤 그 남방 전략이 이제 자칫하면은 대미 공조 어떤 정책으로 변질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저는 내다봅니다. 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국제 정세, 한미 정상회담, 베트남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의 어떤 기류, 그리고 윤석열이 그동안 소위 말해서 땡깡 부리듯이 하는 거에 철학적, 가치적 기조까지 아돌프 히틀러의 마인캄프까지 예를 들어 주시면서 아주 쉽게 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서 요즘은 국민들이 내 생활 나랑 별로 관계없어가 아니라 그게 우리 생활로 직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늘 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